네,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개 행정부가 초고속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부실 검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8일 만에 12명의 인사 발탁인데 이거 일기 때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5배 정도 빠른 속도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는데 한 40일 정도 걸렸었고 그 전에 공화당이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일 정도 걸렸는데 빠른 것은 확실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간 준비를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1기가 아니라 2기였기 때문에 예. 1기 때는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본인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류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인사들, 특히 외교 안보, 국방 쪽의 인사들을 임명을 했다가 결국은 트럼프 일정 수준 반기를 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의 준비를 해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해온 그 인사들의 특징이 좀 보입니다. 공통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개인적인 호감도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더불어서 일단 젊은 층을 좀 선호해서 장관급들 40대의 그런 초반의 장관급들을 많이 임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매체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이런 방송이나 대국민의 그런 연설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이거 말하기가 약간 민망하긴 한데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는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 한 명인 워시 전 연준 이사에 대해서 똑똑하고 잘생겼다 하면서 호감을 밝혔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미국의 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핵심은 결국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일부 인사는 보통 상원이 50석 이상을 받으면 50명의 지지를 받아도 되고 혹은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도 되는데 주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 미국의 미국의 정치의 전통을 따진다면 상원과 협의를 하면서 인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 물론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런 면들은 좀 미국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벌써 부적절 인사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라든지 아니면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성범죄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잘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부적절 인사라는 것도 비록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긴 하지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조차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측면에서는 초고속으로 인사를 발탁하고 있는데 경제사령탑은 좀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명이 핵심 인물로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하나는 헤지펀드 창업자인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이고 또 한 명은 투자은행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인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두 명 다 일단 보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금 전체적으로 후보군을 재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본인의 별장의 말라라고에 아마 불러서 일종의 면접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저희가 또 할 겁니다. 머스크도 여기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주요 인물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 방금 말한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공개 지지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무장관이 되더라도 재무장관이 누가 되더라도 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 결국 관세를 활용한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에 확약을 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할 인물은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고 해서 일기 때 무역 대표부의 책임을 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재무장관 후보에 오르긴 합니다만 아마 다른 중요한 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의 그 무역 정책 또 경제 정책이 가장 트럼프의 핵심적이거든요. 보호무역 주의적 무역 정책을 이 사람이 사실상 설계를 했고 여기에는 무역 적자 축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제조업을 다시금 부흥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또 더불어서 다자 무역보다는 양자 무역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도 FTA 새로 개정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
트럼프의 대외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자료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서 항상 그 옆자리에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스 절친이 있다, 공동 대통령 아니냐, 최강 민간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장 친한 친구와 공동 대통령 중간쯤에 어디 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적 모임에 계속 참석하는 것들이 보이죠. 예. 뭐 말라라고 해서 그 트럼프의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보였고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용기 타고 가서 그 뉴욕에서 미 종합 격투기 UFC를 같이 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외에도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그 자리에도 배석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하는 데도 배석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경제 쪽의 분야의 그런 인사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의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또 월권 아니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선거에 승리를 했으면 누가 중요한 포지션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일정의 논공 행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머스크의 영향력이 크니까 그것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 선거운동할 때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하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는 대규모 추방을 위해서 군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좀 심각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말씀하신 것처럼 제1의 어젠다죠. 예. 그래서 자기가 취임하면은 물론 뭐 취임 그렇게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1호로 거의 가장 빠르게 집행할 만한 가능성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1,200에서 300만 정도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트럼프가 유세 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다 추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톰 호만 같은 사람이 이제 트럼프 2기의 이른바 국경 짜르라는 그런 그 별칭에 이미 붙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예. 굉장히 강력한 또 강경한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미국 내에서 이 이민자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게 인권적인 이슈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과 부모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식은 미국 시민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속지주의니까. 근데 부모는 불법 이민자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그 부모와 자식을 서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인 부모를 좀 일종의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톰 호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민 관세 집행국장 대행을 했었는데요. 이거 다 분리시키겠다. 상관없이 다 추방을 하겠다. 그러면 시민권자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어린이들 선택을 가겠다. 그 부모가 데려가면 가고 아니면 애들은 있지만 부모는 불법이면 다 추방시키겠다. 굉장히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인권적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또 하나는 1,200~300만을 다 추방하는데 400조 이상의 430조인가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또 듭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 의회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유세 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미 군을 또 동원을 하겠다. 부족하면 해외 주둔 미군 해외 파병한 미군까지도 데리고 와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쨌든 강력한 의지와 실행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극단적인 경우의 수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방위 분담금 그 문제가 가장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뭐 5배 이상 띄우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특히 미국의 동맹국 우호국,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방위 공약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동일하게 다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트럼프의 어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영어로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달러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빌리언 10억 달러, 10 빌리언 100억 달러. 그래서 2016년에는 한국한테 1 빌리언 1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이번은 1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교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큰 돈을 일단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아주 기본적인 협상인데요. 그 SMA 우리가 한미가 갖고 있는 특별 협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미군의 주둔군 비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60% 이상은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뭐 트럼프한테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 해도 지금보다 2배, 그러니까 말씀하신 9배, 뭐 그거는 불가능한 수치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허용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전세에서 어떻게 좀 작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지금 2달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일단 이게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함스가 어떤 무기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에이테크햄스는 우리 주한미군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저쪽 그 캠퍼프리스 평택 기지에 그 배치가 돼 있고요. 예. 이것은 미 육군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속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체계죠. 그리고 발사대도 다연장 로켓이라고 MLRS라고 불리는 그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한데 이거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사거리가 165에서 300km 그 네. 이상도 가는 것도 개량형 최신형 모델도 충분히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은 개량형 최신 모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GPS 유도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요 어디에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은 적의 후방 주요 군사 목표를 타격한다라는 것이고 또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또 하나는 병력 밀집 지역을 공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무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 지금 영국도 우크라이나 그 스톰 섀도우의 그 러시아 본토 공격 허가할 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영국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다연장 유도 로켓을 저희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로켓들이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간에는 그 사거리를 다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제한했었죠. 제한을 했었습니다. 확전을 막기 위해서. 예, 그 확전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풀어지면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른바 원점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쏘는 그 원점을 공격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거리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그 사거리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오는 공격을 막는 것밖에 못하고 공격하는 원점을 타격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방식이 바뀐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몇 가지 방금 말씀드린 제일 큰 건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원점을 타격해야 피해를 줄이고 적한테 그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지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좀 전격적으로 했는데 2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등장해서 늘 종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전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당국자들이 얘기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그 문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테크햄스의 그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병력 밀집 지역을 공격한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들이 파병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병력 밀집 지역을 공격하면 북한군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러시아에서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고 있고 지금 천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장거리 미사일 허용으로 맞선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쟁 양상 좀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푸틴이 지난 9월부터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거리를 늘린 그 미사일이나 그런 무기 체계를 활용하면 이것은 자신들은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핵에 대한 사용 가능성까지 위협을 가했는데 그렇다고 당장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나토 동맹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동맹국 중에 한 곳이라도 공격을 받게 되면 나토는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32개국 나토 회국 모두가 공격을 받은 거로 간주가 되고 공동 대응, 군사 대응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대신에 우크라이나를 더 아주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해서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변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종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전장 환경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또 충돌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럼 향후에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조금 고지전 양상으로 가는 겁니까? 좀 숨고르기 양상으로 가는 겁니까? 글쎄 고지전 양상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이나 휴전 협상 과정에서 대표적인 한국 전쟁인데요. 3년 가까이 협상을 하는 중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협상이 시작이 되면 그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영토의 거의 20% 이상을 러시아에게 점령당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 영토지 않습니까? 그 영토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나중에 휴전 협상을 할 때 서로 맞바꾸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공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그 전쟁이 종식되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반발 양상을 좀 예상해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예. 현재로서는 동결 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에서 멈추게 하겠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측근 그룹들이나 트럼프에게 보고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전황을 다 멈춘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의 20% 가까이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상당히 장기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또 러시아가 원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일종의 비무장지대, 이게 한국 전쟁과 유사하게 비무장지대를 두고 양측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그것이 기본적인 안인데요.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협상안들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미국은 지원하지 않겠죠. 대신에 나토 국가나 아니면 한국도 이 지원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표단 평양 찾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 대대장급들 불러서 10년 만에 또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적 안보까지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김정은이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대선 이후에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파괴 집단의 우두머리,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 예.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나온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왜냐하면 자신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이른바 하노이의 굴욕을 당했고요. 예. 2년 동안 원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 이상 브로맨스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은 북한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시각과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은 최근에 했던 충북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그 간첩단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부터 활동을 하는 18, 19년 동안 평양 지령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 지령의 내용들을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이 그 안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속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